제5장 무장한 인민 1. 순환당한 대지. 5.30 폭동과 8.1 폭동을 계기로 시작된 백색 테러의 회오리바람은 1931년에 들어서면서 더 심하게 만주대지를 휩쓸었다. 적들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여러 해 동안 품을 들여 키워온 혁명 역량을 뿌리채 뽑아던지려고 도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포갑소동을 벌였다. 동만에 나와보니 남만이나 중부 만주일 때보다 공기가 더 팽팽했다. 폭동의 후과도 더 참혹하고 파괴적이었다. 도난 남문에서 장대기에 걸려있는 폭동자의 머리를 보고 나는 혁명 세력에 대한 조기 공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하였다. 교조주의와 소부르주아 영주의의 이인이 박힌 정파 4대주의자들은 5.30 폭동과 8.1 폭동을 치른 후에도 국치일, 10월혁명 기념일, 광주폭동 기념일을 비롯한 여러 기념일들을 계기로 기념폭동, 수학폭동, 공포폭동의 명목 밑에 연속적인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횟수는 실로 연 수백 회에 달하였다. 적들의 테러 선풍이 해를 넘기면서 계속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 과정에 간도의 혁명 조직들은 거의 다 파괴되었다. 전열에서 싸우던 핵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폭동대열을 따라다니며 밥을 날라주던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잡혀가거나 처형되었다. 한 해 전에 우리가 두만강 연안으로 나가면서 복구해놓았던 조직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적들에게 자수하거나 혁명 조직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하로 들어간 조직선을 찾으려고 마을에 가면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면서 곁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녹았다. 공산당의 망동 때문에 온 간도천지가 피바다 불바다로 되었다. 공산당 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일가멸족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의 간판을 가진 사람이면 소속과 계열에 관계없이 덮어놓고 외면하거나 경원시하였다. 내가 명월구에 갔을 때 옹구당 연회위원 리청사는 폭동 후 자기가 겪은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였다. 상급에서는 자꾸 군중 속에 들어가 조직을 복구 확대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볼 재미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소. 나를 혁명가라고 존대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날 내보 중으로 조직에 흡수된 사람들까지도 몇 달째 나만 보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이거야 어디 서러워서 혁명을 하겠소. 폭동바람이 몇 번 불어대더니 간도의 민심이 아주 고약해졌단 말이오. 이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바엔 차라리 혁명을 그만두고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도 있어. 그러나 말이 쉽지 혁명가가 피를 물고 품었던 초지를 어떻게 그처럼 호락이야 내던지겠소. 아무튼 무슨 방책이 있어야겠는데 나로서는 국리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으니 소란스러운 시국만 원망할 뿐이요. 이것은 리청산의 고충인 동시에 나의 고충이기도 하였다. 간도의 모든 혁명가들이 1930년과 1931년 당시에는 이런 고충을 겪었다. 오죽이나 사태가 험악하고 암담했으면 리청산과 같이 성실하고 과묵한 노혁명가가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물론 리청산은 혁명을 중도 판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 후 안도에 가서 리청산을 다시 만났다. 내가 두만강 연안의 여러 효원들을 돌아다니는 사이 그는 안도구당에 조동되었다고 하였다. 옹성나자에 있을 때보다는 신수가 별로 멀끔해 보였다. 리청산은 새 부임지에서의 일이 잘 되어간다고 하면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악몽 같은 시절은 지나갔어. 그는 이 한마디 말로 자기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단히 표현하였다. 사람들이 속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때에 그 비참하고 침울한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옹성나자에서 리청산을 만날 때까지만 해도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은 백색 테러의 쓴맛을 보면서 인민들이 곁을 두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못 이겼다. 내가 힘얼건 강낭죽에 갓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웃방에 먹침을 베고 들어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히던 고통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이 시장기였다. 실로 우리는 그때 간도에 나가서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하였다. 나는 소못도 없이 양복 차림으로 겨울을 나곤 하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늘 춥게 지냈다.
덮을 것이 없는 집에 갔을 때에는 밤에 양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드러누워 잠을 청하곤 하였다. 리청산의 집에 가니 그 집에도 이불과 베개가 없었다. 그래서 양복 차림으로 하룻밤을 잤는데 너무 추워 잠을 자지 못하였다. 어떻게나 혼났던지 훗날 안도에 가서도 그날 밤에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사이에 달구지꾼들이 입고 다니는 저고리 같은 소음 저고리를 하나 큼직하게 지어주었다. 나는 그 섬저고리를 입고 다니다가 이불이 없는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목침에 손수건을 감아 베고 섬저고리를 덮고 새우잠을 자곤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고초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해 봄 나는 간도로 나가서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춥고 배고파서 잠이 잘 오지 않는 데다가 학살당한 동지들에 대한 생각과 파괴된 조직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인민들의 냉대를 받는 데서 오는 절망과 고독감이 또한 나를 괴롭히었다. 곁을 잘 주지 않는 군중을 보고 돌아와 천방에 발베개를 하고 누우면 사람들의 불신을 당하던 광경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간도지방에 큰 기대를 걸어왔었다. 연길에는 정파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 밖의 간도지방들에는 정파의 물이 그닥 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 지방들에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 새로운 방식으로 혁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여러 해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고심으로 이 일대에서 항일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 그런데 두 차례의 폭동바람에 모처럼 쌓아올린 공든탑이 크게 손상되었다. 좌경은 초혁명적인 온사와 구호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키지만 그 해독성은 이처럼 유해롭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좌경을 뒤집어 놓은 우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한 교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그토록 총총히 간도로 나온 것은 바로 이 좌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메꾸고 무장투쟁으로 한시바삐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다구치자는 데 있었다.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온 간도의 파괴상이 이처럼 예상외로 참혹한 데다가 인민이 또한 혁명가들을 불신하고 몰래하는 사태까지 목격하게 되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를 낳아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혁명가의 생명은 산목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이 계열을 가리지 않고 혁명가 일반을 냉대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폭동을 계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 권위가 훼손된 데 대한 안타까움, 군중이 자기 지도자들을 믿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으며 조중인민들 사이에 불신과 오해의 벽이 생긴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못이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혁명가의 투쟁 행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가는 이런 때일수록 의지를 가다듬고 신심에 넘쳐 완강하게 실현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1931년에도 간도 일대에서 5.30 폭동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근끼게 해나갔다. 가륜회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첫째 가는 장애가 바로 이 폭동의 후유증이었다. 이 장애를 시급히 제거하고 혁명대오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혁명을 건질 수도 없었고 심화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5가자 회의를 끝낸 후 동만으로 나가면서 나는 내 자신과 동지들 앞에 2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의 과제는 5.30 폭동의 후과를 청화하는 것이었다. 폭동을 설계하고 지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폭동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 총화할 필요를 느꼈다. 폭동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동만에는 아직도 광신적인 테러주의자들과 리립삼 노선의 신봉자들이 남아 무모한 폭력투쟁으로 대중을 부추기고 있었다. 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레닌의 명제를 교조적으로 적용한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의 우선적 승리라는 리립삼의 노선은 대중을 폭동으로 떠미는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중국 땅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내놓은 노선이고
또 그것이 조직선을 통해 하달된 것만큼 사람들은 리립삼이 당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주장이 좌경모험주의라고 낙인될 때까지 오랫동안 그 노선을 추종하였다. 그들은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보면서도 리립삼이 펼쳐보인 그 달콤한 몽상에서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5.30 폭동을 청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몽상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우리는 5.30 폭동 청화를 통하여 정파 사대주의자들의 출세주의와 공명주의, 소부르주아적 영주의의 경종을 울리기로 결심하였다. 폭동의 청화는 또한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에게 과학적인 전략 전술과 대중영도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조직 노선을 제기하고 그 노선으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간도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 정비하고 그것을 확대 강화해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똑똑한 조직 노선이 없었다.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정파 사대주의자들은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서도 혹심한 좌경적 오유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급 혁명론을 부르짖으면서 빈곤농들과 노동자들만을 조직에 받아들였다. 그 밖의 계층에 대해서는 다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바로 저런 물건짝이구나. 쌀에 뉘만큼한 헛잠뱅이들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나머지는 다 따돌리는 것이 공산주의로구나 하는 말을 돌리며 분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폐쇄적 경향을 타파하고 각계각층의 애국 경향을 하나로 묶어 세우자면 고전의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만 매달리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애국 경향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 노선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시바삐 관철해야 하였다. 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 노종의 첫 단계 사업 목표로 정하고 동만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고유수에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류봉화, 최두경과 함께 장춘 쪽으로 나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동 군볼당국에 체포되었다. 그 당시 군볼당국은 우리의 활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도 일본 경찰에 짝지지 않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장투쟁 준비를 하기 위하여 동만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고유수가 중부 만주지방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기지라는 것을 간파한 군벌당국은 이통년 현공서를 발동시켜 이 마을에 독차론을 파견하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검질기게 감시하였다. 고유수에는 현공서에서 파견된 독차론과 연계를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은밀히 내탐하던 리출류라는 중국인 지주가 있었다. 우리가 고유수를 떠나 장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독차론들에게 밀고한 자가 바로 이 리가였다. 우리는 다난툰이라는 곳에서 덕차론의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한 보이단원들에게 체포되어 현공석 한방에서 며칠 동안 신문을 받다가 장춘으로 호송되어 거기서 20일가량 감옥 생활을 하였다. 내 생애에서의 세 번째 감옥살이였다. 그때 장춘에는 길림육문중학교의 리광한 교장선생과 하선생이 와 있었다. 그들은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벌당국이 찾아가 김성준은 길림 감옥에서도 무죄로 석방된 사람인데 왜 또 잡아가두는가? 김성준은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들이댔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다. 두 은사가 다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연공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대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과 다름없이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보호해주며 우리의 위협을 변함없이 이해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동만에 나와서 우리가 벌려놓은 첫 사업은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 핵심 성원들을 위한 도나 강습이었다. 이 강습에서는 무장투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구치기 위한 과업과 그 실천 방도, 기층당 조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분산된 혁명군중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이해 12월에 열린 겨울 명월구 회의의 예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습이었다. 이 강습이 있은 다음에는 안도, 연길, 화령, 왕청, 정성, 온성 일대 혁명 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간도와 두만강 연안 유급 일대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데 기초하여 우리는 1931년 5월 중순 옹성나자에 있는 리청산의 집에서 당 및 공청 간부 회의를 열었다. 역사에서는 이 회의를 범명월구 회의라고도 한다. 옹성나자란 옹기소리 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기 전까지는 명월구를 옹성나자라고도 불렀다. 일본 사람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 철도역을 내오면서 옹성나자를 명월구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고착되어 후세 사람들도 옹성나자를 명월구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명월구가 안도현 소재지로 되었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장은 연길효원에 속해 있었다. 범명월구 회의에는 당 공청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 지하공작원들이 수십 명 참가하였다. 간도지방의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백창원을 비롯하여 한다 하는 혁명가들은 이 회의에 거의 다 참가했다고 생각된다. 좌경적 모험주의 노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직 노선을 관철하자는 이 회의에서 내가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설에는 내가 동만으로 나오면서 세워놓았던 두 가지 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계획했던 대로 우리는 이 회의에서 5.30 폭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분석 총화하였으며 기본 군정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 역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 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킬 때 대한 혁명적 조직 노선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런 조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으로 지도 핵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 파괴된 대중단체들을 복구 정비하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받아들일 때 대한 문제, 실천투쟁 속에서 대중을 단련시킬 때 대한 문제, 조중인민들 사이의 공동투쟁과 친선단결을 강화할 때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큰 규모의 투쟁으로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연결시켜 나갈 때 대한 전술적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자경모험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할 때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1931년 5월의 범명월구 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전치를 위한 회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을 전치하는 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자경모험주의 노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단을 내려 그 노선을 때리었다. 우리가 자경을 치고 광폭적인 조직 노선을 내놓자 회의 참가자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였는데 연설들이 다 혁명적이었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만큼 준비를 잘했다가 때가 되면 결사전을 벌리자고 부르짖었다. 노숙한 혁명가들이 많이 모인 회합이니 들을 소리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았다. 나는 이 회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회의가 끝난 다음 간도 전 지역과 국내로 공작원들이 연이어 떠나갔다. 나는 영월구에서 얼마 동안 이 일대의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다가 안도로 향하였다. 안도를 활동 거점으로 삼고 당분간 간도와 국내의 혁명 사업을 추켜 세우자는 것이었다. 안도는 철도와 대도로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여서 일제의 마수가 덜 미치고 주변이 온통 험한 산악과 밀림으로 에워싸여 있어 연길, 화령, 왕청, 훈춘지구와 무성, 도나, 화전지구는 물론 유급 일대를 비롯한 국내의 조직들과도 연계를 가지기 유리하였고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당 조직건설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는 데서도 매우 편리한 고장이었다. 주민 구성도 대단히 좋았다. 더욱이 조정해산 백두산이 가까이 있으므로 조국을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우리로서는 그 숭엄하고 장중한 모습에서 크나큰 정신적 위안과 고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화창하게 개인 날이면 멀리 서남쪽 하늘가에 백두영봉의 은혜색 파도가 바라보였는데 그 은은한 원경이 시야에 안겨올 때면 무장을 들고 조국을 한시바삐 찾고 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세차게 고동치곤 하였다. 비록 조국을 떠나 이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지만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항일의 청성을 울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나는 도나 강습을 끝내고 4월에 이미 안도에 가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신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술이 낙환 때여서 무슨 병이라는 진단도 못 받고 그저 적이 요동치는 것 같다는 말씀만 하면서 당약을 끓여 잡수곤 하였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가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본전 한 입 없이 늘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나를 걱정하면서 분녀회 사업에 있는 심혈을 다 바치었다. 2달 만에 안도로 다시 찾아가는 내 심중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에 도착한 나는 예상보다 몹시 밝은 어머니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집 생각은 하지 말고 나라를 찾는 일에 전념하라고 노상 다 이루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반감을 참지 못하고 얼굴에 병색마저 감추는 어머니였다.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 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나를 올싸안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그 해에 만주로 온 할머니는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내 무성에서 어머니와 함께 좁은 석죽의 가난한 가게를 연명해왔다. 우리 일가가 무성에서 안도로 자리를 옮길 때 할머니도 어머니를 따라 안도에 왔었다. 안도에 와서는 흥룡촌에 있는 영실인의 외가의 거처를 잡고 사돈 집과 우리 집에서 옷 갈아가며 침식을 하였다. 영실이란 형곤 삼촌의 외동딸이다. 형곤 삼촌이 감옥에 잡혀간 다음부터 우리 숙모 최연옥, 우리 숙모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금방 시집을 와서 초다이를 낳고 살만한 때에 남편이 불행하게도 감옥행을 하였으니 신경이 약해질 만도 하였다. 나는 형곤 삼촌이 징역 15년의 형을 지고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 숙모에게 아이는 다른 데 주어서 키우게 하고 제가 하라는 권고의 편지를 써보냈다. 숙모는 그런 편지를 받고도 제가 하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형님도 제가 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세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포롭게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시집을 다시 간단 말인가. 내가 제가 하면 영실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설사 영실이를 남들에게 주고 다른 남자를 만나 새살림을 시작한들 내가 발편잠을 자며 먹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런 말은 2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숙모가 아주 현숙하고 대가 있는 분이었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 후 기분 전환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 있던 숙모를 흥룡촌에 있던 친정집으로 보내었다. 우리 할머니가 영실인의 외가에 가 계시면서 며느리의 뒷시중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었다. 그러다가도 병중에 있는 맏며느리의 생각이 나면 우리 어머니한테로 뛰어와 탕약도 끓이고 동자질도 하였다. 병약한 2 며느리를 돌보느라고 할머니가 그때 말없는 속을 많이 태웠다. 할머니가 고향으로 쉬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역에서 몇 해를 보낸 것은 외로운 처지에 빠진 2 며느리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애틋하고 다심한 시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도에 도착한 그날 밤 할머니는 내 곁에서 주무시었다. 깊은 밤중에 잠을 깨어보니 내 머리가 할머니의 팔에 안겨 있었다. 내가 잠든 다음 할머니가 베개를 슬그머니 밀어내고 내 머리를 안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 심정이 가슴에 맞춰와 차마 머리를 베개에 옮겨놓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고향 생각이랑 잊은 게 아니냐? 할머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는 한시도 만경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일가 친척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는 사실 여기 식솔들을 다 데려가자고 만주에 왔댔다. 너는 못 데려가도 너희 어머니랑 동생들이랑은 다 데려가자고 생각했댔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통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지 않기로 맹세하고 떠난 걸음인데 성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 번 내친 걸음을 어떻게 훌쩍 되돌려 세우겠는가고 하면서 말이다. 어찌나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지 무성을 떠날 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는 말을 덧붙이지 못했다. 여기서 사는 게 조선 독립에 더 이롭다면 나는 너희들을 더 잡아 끌지 않고 혼자서 만경대로 돌아가겠다. 고향 생각이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거든 이따금씩 편지나 해다고. 그러면 너희들을 본 듯이 생각하겠다.
나야 여기로 자주 다닐 수 없지 않니? 그 후 나는 할머니의 이 부탁을 한 번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저국의 신문들에 자주 실리는 내 이름과 항일 유격대의 전과 보도가 내 소식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태여 편지를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네가 일을 많이 하자면 너의 어머니가 앓지 말아야겠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는 데다가 일에 너무도 극성이니 야단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정살림을 떠매고 나가야 할 맏아들로서 만경대 가문의 장선으로서 생각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리와 같이 혁명을 한 청년들 속에서는 싸움의 길에 나선 남아대장부라면 마땅히 가정쯤은 잊어야 한다는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유행되고 있었다.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사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 청년혁명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나는 일찍부터 그런 경향을 비판하면서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도 혁명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나 자신은 자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폈던가. 혁명우리에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당시 내가 일상적으로 품고 있던 효성관이었다. 나는 혁명과 분리된 순수한 효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의 운명과 조국의 운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나라의 비유는 곧 그것을 이루는 수백만 가정들에도 어김없이 미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자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키자면 각자가 자기 앞에 부과된 국민적 의무를 책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할 수는 없다. 가정에 대한 사랑은 곧 혁명가를 투쟁해로 추동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혁명가의 투쟁 열도도 동시에 식어진다. 나는 가정과 혁명 사이에 이런 상호관계를 원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일신을 혁명에 바친 혁명가의 경우에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가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깨어나 집 안팎을 둘러보니 남자의 손이 가야 할 구석이 여러 군데 있었다. 뗄 나무도 예비가 별로 없었다. 나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를 도와 틈틈이 가정일에도 손을 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은 만사를 젖혀놓고 철조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뗄나무를 해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낌새를 챘는지 우물터에 갔던 어머니가 또아리와 낫을 들고 우리를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일손이나 돌자고 너희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런다. 어제야 할머니가 장밤 너를 붙들고 말을 시키지 않았니?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며 밝게 웃었다. 그제야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집에서는 사실 할머니가 나를 독차지하곤 하였다. 할머니가 물러앉으면 동생들이 나를 부담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무를 하는 동안 너상 내 곁에 있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성주야, 너 최동아라는 사람을 알겠니? 알죠. 최동아야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들렸더라. 내가 언제쯤 안 들어올 것 같은가. 오면 알려달라고 하면서 너하고 한바탕 입씨름을 해보고 싶다지 않겠니? 그래요? 그 사람이 왜 나하고 입씨름을 할 생각을 했답니까? 네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530 폭동이 잘못된 폭동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더라. 상급에서도 다 지지하고 밀어준 폭동인데 성주와 같이 지각 있는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나무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더구나. 내가 혹시 사람들의 눈에 나는 게 아니냐? 눈에 날 수도 있겠죠. 내 주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야 뭐 세상 물정을 아니. 그저 사람들이 무리로 죽고 잡혀가니 야단이라고 생각했다. 알맹이들이 다 없어지면 혁명은 누가 한다더냐. 나는 소박하면서도 단순 명료한 어머니의 지론이 포근한 마음에 들었다.
인민의 눈은 언제나 정확하였다. 인민이 판단하지 못할 사회현상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어머니가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 최동하라는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공명정대하게 문제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혁명은 폭동의 피해를 계속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수습해보려고 나는 이번에 안도에 왔습니다. 네가 그럼 또 지난 봄처럼 바삐 뛰어다녀야겠구나. 오늘처럼 다시는 집살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네 할 일을 직심스레 하거라. 어머니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날 어머니는 내 앞에서 최동화의 이야기도 꺼냈을 것이다. 나는 그 후부터 어머니의 염원대로 조직을 꾸리는 일에 전념하였다. 안도도 5.30 폭동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고장이었다. 그런데다가 이 지구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안도를 혁명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이 일대에서 당 조직을 확대하고 당 대여를 늘리며 당 조직 지도 체계를 똑똑히 세워놓아야 하였다. 우리는 1931년 6월 중순 김정영, 김일영과 그 밖의 핵심 분자들로 안도현 서사하 구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구당위원회 앞에 2도백화, 3도백화, 4도백화, 대전자, 프루호, 처창주 방향의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기층 당 조직들을 내올 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구당위원회를 내온 다음에는 의류소하, 소사하, 대사하, 안도 등지의 공청조직을 확대하고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재회, 소년탐험대와 같은 반일단체들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 안도지방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완료되었다.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하나도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 데서 제일 큰 난관은 혁명대오가 4분 오열되어 있은 것이었다. 안도는 강을 가운데 두고 물남과 물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마을들의 청년회 조직들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다. 물북의 청년 조직은 정의부의 후예들이 주관하는 것이었고 물남의 청년회는 심용준과 같은 참의부의 인물들이 관할하는 것이었다. 이 두 조직이 서로 눈을 흘기고 삿대질을 하며 지내는 데다가 최동화가 지도하는 ML계의 청년 조직까지 줄을 누리고 있어 청년운동 내부가 매우 복잡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청년 조직들을 원상복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에서 청년들을 교양하고 인도해 나갔다. 우리가 청년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최동화와 같이 파쟁에 인이 박힌 사람도 안도지구에 통일적인 청년 조직을 내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를 신중히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 과정에는 적대분자들의 방해책동이 또한 매우 심했다. 가륜이나 오가자 같은 데서는 촌장들이 모두 우리 영향하에 있었지만 흑룡촌에서는 촌장이 악질지주 무한장에게부터 염탐꾼 노릇을 하였다. 그자는 마을 사람들의 동향과 대중단체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내탐해가지고는 곧장 성시에 찾아가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흑룡촌의 남녀노소 전부가 참가하는 성토 모임을 열고 촌장을 마을에서 쫓아버리었다. 며칠 후 무한장은 나를 찾아와서 이런 흥정을 들이댔다. 나는 김 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미리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구안도에 가 있고 여기에는 내 보이단만 있으니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 철없는 것들이 김 선생의 정체를 알고 해치는 날에는 나는 전체 공산주의자들의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그냥 지내기도 딱하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면 당장 내 목부터 칠 텐데. 그러니 우리 서로 좋도록 합시다. 김 선생이 여기를 아주 떠나주시오. 여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응대했다. 당신이 염려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주이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일제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해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중국 청년들인 보이단원들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졸렬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터놓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염려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 자신이 일본 놈의 개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무한장은 그 말을 듣자 더 길게 이야기를 끌지 않고 흑룡초원을 떠나갔다.
그 후 무한장과 그의 보위단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를 신중하게 대하였고, 새로 임명되어 온 촌장도 우리 눈치를 보아가며 꼭 필요한 행정임무만 조심스럽게 수행하였다. 만일 우리가 안도에서 대중을 조직할 때 대한 방침을 제때 관철하지 않았더라면 백색 대로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간도대지에서 무한장과 같은 큰 지주를 굴복시킬 수 없었을 것이며, 그를 감히 중립화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직된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며 그 힘 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흥룡천인과 그 일대의 혁명 조직들은 활기에 넘쳐 자기의 역량을 확대해 나갔다.